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지 방문교사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했던 결혼. 그런데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저에게 결혼은 어떤 느낌이 됐냐면요. 평생 남남으로 살아왔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 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니까, 시누이니까, 남편의 가족들이니까 나도 최대한 맞춰드려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불합리함이 계속 있었다고나 할까요? 며느리를 들인 거지 자기 말 잘 듣는 개를 들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2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학습지 방문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적성에도 잘 맞아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잘 해오던 일이었죠. 결혼을 위해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뵀을 때만 해도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고 계셨는데 그 회사는 유명한 다단계 판매업체였어요. 저도 그 전에 이름은 잘 알고 있었던 곳이고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저한테 신우도 그 일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나 시누나 활발하고 말도 잘하고 처음에는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머님이 따로 한번 보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바로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죠. 그 자리에는 신우도 함께 있었어요. 처음에는 결혼하니 어떻냐, 신혼생활은 재밌느냐 등등 일상적인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곧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의 방식은 어떤지, 월급은 얼마를 받는지 등등요. 저도 여쭤보니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이제 며느리다 보니 제가 하는 일이 궁금하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들으신 어머님이 제가 하는 일도 아이들 집에 직접 가서 아이들과 학부모 다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사람 만나는 거 좋아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성격이 아무래도 일을 하기에 더 편하겠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과 신우는 근데 제 일에 비해선 페이가 좀 약한 것 같다고 차라리 자기들이 하는 다단계 사업을 같이 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잘 맞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팜플렛 같은 걸 꺼내서 그 다단계 사업이 얼마나 유망한지 또 잘하면 금전적으로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 한참이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갑자기 두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시고 또 신우니까 관심 없어도 관심 있는 척 나름 열심히 경청하면서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고 이거 잘하면 돈도 웬만한 월급쟁이들보다 훨씬 잘 번다고 하시면서 엄청 적극적으로 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품들도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좀 써보라고 하시고요. 몇 가지 샘플도 주셨고요. 저는 대놓고 거절하기도 그래서 그냥 대강 알겠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툭 하면 전화가 와서 자기 회사에 가보자, 누굴 만나러 가보자, 화상회의에도 참석해보자 등등 엄청 적극적으로 저를 그 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나 신우는 엄청 좋은 것처럼 말하시긴 했지만 들으면서도 별로 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시댁 식구들이다 보니까 또 저보다 어른이시다 보니 나름 따라 드린 거죠.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의 등살에 못 이겨 스폰서라는 상위 직급의 사람도 만나고 화상회의도 참여하고 또 매달 정기 결제를 해야 하는 제품들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약, 세제, 샴푸 등등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은 다 바꿔야 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저희 집에서 쓰고 있던 물건들을 보며 이런 건 해롭다고 다 우리 제품으로 바꾸라 하셔서 반강제적으로 하나둘씩 바꾸다 보니 결국 전부 바뀌게 된 겁니다. 직접 써보니 정말 어떤 건 좋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별로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 좀 부담스럽기도 했죠. 이런 것까지 이 제품을 써야 되나 싶을 때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최대한 좋게 생각했습니다.
치약이나 세제, 화장품 등등 어차피 매일 써야 되는 것들이다 보니 이왕이면 어머님과 신우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바꾸는 게 서로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어머님의 요구도 더 늘어가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샤워기 필터는 왜 우리 거 안 쓰고 엉뚱한 데 걸 쓰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사놓은 샤워기 필터도 어머님 회사에서 파는 제품으로 다시 사야 했어요. 게다가 그 회사에서 운동기구가 새로 나왔다고 저희 보고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비싸다고 집도 좁아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할부로 사면 된다 하시고 저는 필요 없는 다이어트 제품도 사라 하시고 신제품이 나오면 자꾸 저보고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물건을 자꾸 사야 되다 보니 부담스럽고 싫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 강매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저보고 왜 자기들 사업을 같이 적극적으로 안 하냐는 것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좀 나서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변에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SNS 활용해서 얼마나 마케팅도 잘하는 줄 아느냐며 저보고도 돈 안 되는 방문학습지 교사 그만하고 자기들 사업 같이 해보자고 자꾸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애둘러서 거절도 해보고 지금 일 계속 하겠다고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자기들 미팅이니 회의에도 억지로 참여시키려고 하고 강의도 듣게끔 하는 거예요. 결혼 몇 달 만에 저는 완전히 질려버릴 정도였죠. 제가 이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품 정도는 어머님께 도움이 된다면 사드릴 수 있다. 하지만 자꾸 나한테까지 사업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그건 싫다라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자기가 엄마한테 잘 말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뒤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희준이한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 어쩌니 그랬다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머님. 저도 제 일이 있다 보니 좀 부담스럽다고 제품 쓰는 거 정도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희준이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얘 선아야, 너 앞에서는 좋아요 어머님 그래놓고 뒤에 와선 왜 호박 씨를까? 나 그런 거 딱 질색이다. 차라리 싫으면 대놓고 말을 하든가.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저는 하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이러나요? 저는 전화를 끊고 진짜 질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럼 어머님 말대로 내가 확고하게 어머님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사업자들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어머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단톡방에서 왜 나가냐고요. 저는 이번엔 둘러 말하지 않고 확실히 그리고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권유하시니까 물건은 살 수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 하시는 일을 같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딴에는 어머님 말씀 듣고 화상회의도 참여해보고 회사도 방문했었잖아요. 그 스폰서라는 분도 만나보고요. 제 나름대로 해볼 만큼 해본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별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관심도 안 생기고요. 이번에는 나름 확고하게 제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제 말에 어머님은 완전 흥분하셔서 더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뭘 해볼 만큼 해봤다 그래. 겨우 몇 번이나 따라갔다고.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안 좋은 걸 권하겠니?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같이 해보자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하겠다. 너는 왜 더 노력할 생각을 안 해? 저는 그 말의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없는 시간 빼가며 어머님과 신우가 하자는 대로 했었고 저하고는 안 맞으니 안 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시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약간의 입씨름을 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말이 나오다가 남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나름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해요. 결혼했고 시어머니니까 그렇게 따랐던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희준 씨는 뭐 저희 집에 잘하는 줄 아세요? 결혼하고서 처가에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행사 있어서 가게 되면 가만히 밥만 먹고 가만히 앉아있다가만 오고요. 저희 부모님도 희준 씨한테 따로 연락 안 하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발끈하시며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며 따지셨어요. 네 남편 그런 성격인 거 모르고 결혼했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네 남편 욕하니까 좋아?
욕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보고 노력도 안 하셨다 하니까 내 말이 틀렸어. 너 좋으라고 권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이렇게 고집 세고 네 마음대로 하는 앤지 몰랐다. 거기다가 남편 험담하고 뒷말까지. 너 그런 짓 하지 마. 가족끼리 사이만 나빠지는 거야. 희준이가 뭐 어때서?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한테 노력 안 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어머님 아들은 처가댁에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게 뒷말한 건가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과도 신우와도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동안 연락 안 하고 사니 오히려 좋았는데 남편은 자기 혼자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간에 껴서 힘드니까 저보고 어머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래요. 저는 싫다 했는데 계속 자기만 힘들다고 앓는 소리를 하길래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저를 바꿔줬고 저는 이렇게 된 거 어머님과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제품들이 저렴한 편도 아닌데다 두 사람이서 살다 보니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라고 강요하시고 금전적으로도 부담되고 안 쓰는 제품도 많이 쌓여 있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차갑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해봐. 어머님은 시댁에서 호칭 정리 엄격하게 하시면서 저희 엄마 칭할 때는 너네 엄마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딸이니까 저나 저희 가족도 좀 존중해 주셨으me요. 그리고 결혼했으면 저도 시댁에 잘해야겠지만 남편도 처가에 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왕 전화한 거 할 말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렇게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옆에서 괜히 바꿔줬다는 얼굴로 발 동동 구르며 인상 쓰고 있고요. 어머님은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과하려고 전화 바꿔달라 한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 가르치려고 드네? 얘 아주 웃긴 애야.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무식한 시어머니니까 교양 있는 시어머니 맞나? 어디서 시어머니더러 훈계줘야? 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됐어. 나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희준이한테 말할 테니 둘이 이혼해. 핸드폰 밖으로까지 어머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남편이 부랴부랴 폰을 뺏어서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안 그럼 너네 집 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요.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진정하시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은 저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는 겁니다. 사과드리라고 전화 바꿔줬는데 왜 거기서 엄마를 더 열받게 만드냐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사과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 물건 강매하고 싫다는데 계속 그 일 같이 하자고 끌고 다니신 건 어머님이야. 그리고 뒤에서 싫다 어쩐다 하지 말고 앞에서 말하라고 하시길래 앞에서 대놓고 말씀드렸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엄마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진짜 대단하다 너. 나 앞으로 어머님 안 봐. 진짜 왜 이래? 어머님이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시다잖아. 못 들었어? 남편은 머리를 싸매더라고요. 저는 그 후 정기 구매를 해놨던 결제 내역도 다 끊었습니다. 필요도 없는데 어머님 때문에 억지로 해놨던 것들이거든요. 제가 정기 구매를 다 끊으니까 신우도 남편에게 연락 와서 제 욕을 하면서 아예 인연 끊자는 뜻인 것 같다고 걔는 시댁을 개무시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가족 저버리고 그런 애랑 잘 먹고 잘 살라고까지 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시어머니고 신우고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자기들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그 집 식구들에게선 천하의 못된 년, 죽일 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은 서로 아예 연락 주고받는 일이 없이 지냈습니다. 톡 까놓고 저는 크게 불편할 게 없었어요. 오히려 어디 가자, 화상회의 들어와라, 누구 만나자 등등의 말이 없으니 더 편했죠. 그런데 남편은 혼자 엄청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다 같이 대화를 하자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날 어머님과 통화하며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어머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할 말 없다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고 계속 저를 원망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가족끼리 인연 끊고 자기는 너무 괴롭다면서요. 솔직히 남편이 원한 건 말이 돼야지 결국 제가 굽히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완강했지만 남편이 계속 부탁을 하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댁인데 시어머니랑 등 돌리고 사는 게 마냥 편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릴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제안에도 어머님이 대화하기를 거부하셨어요. 저랑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이 돌아선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네 가족이랑 인연 끊고 나랑 살던가 아니면 나랑 이혼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하라고요. 남편은 난리치면서 그런 게 어딨느냐며 그냥 저보고 자기 엄마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합니다. 제가 왜요? 저는 할 만큼 했고 싫다고 했는데 남편은 기어코 나랑 우리 가족들 인연을 끊게 해야 속이 시원해? 그게 네 목적이야? 라면서 도리어 저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끊으라고 했어? 오히려 어머님이 먼저 이혼하라고 하셨어. 자식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 건 어머님인데 왜 끝까지 내 탓을 해? 그리고 당신 가족에 나는 없어?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자고? 못 지낼 게 뭐야. 당신 결혼했고 이제 나랑 가족이 된 거야. 언제까지 어머님이고 누나 등살에만 휩쓸려 살 건데?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자기는 중간에서 곤란하다고 하지만 결국 본인이 똑바로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어머님이나 신우가 저한테 무리하게 요구를 했을 때 남편이 나서서 이 사람은 지금 하는 일 계속할 거다. 그만하시라고 막아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을 했음에도 자기 가족들 눈치만 보고 너무 마마보이, 누나보이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그 후 남편과도 사이가 좀 어색해졌습니다. 정확히는 어색해졌다기보다 남편이 저에게 단단히 삐친 거였죠. 저도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기간에 왜 이렇게 됐나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자기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과 친구 그리고 여사친 둘이서 간 여행이더라고요. 말이 여사친이지 거의 커플 여행 아닌가요? 남편 친구가 그날 찍은 사진이라며 카톡 보낸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고 따져 물으니 여사친들도 같이 간 게 맞더라고요. 저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따졌어요. 왜냐면 그 여사친 중 한 명은 연애 때도 몰래 둘이서 술 마시다가 걸려서 제가 따로 보지 말라고 경고했던 여자거든요. 그 일로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이혼 안에 만회했는데 진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어머님의 전화였습니다. 아예 인연 끊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통화에서 어머님과 다툰 이후로 제가 사과 한 번 안 한 것도 너무 괘씸하고 희준이도 네가 아주 잡들이를 해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아들하고 인연 끊게 만든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참에 이혼하랍니다. 잘못은 자기 아들이 했는데 제 탓을 하며 갈라서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정말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다만 남편이 저를 속이고 여자들과 여행을 갔던 것, 그리고 어머님과 신우가 다단계 강요를 하고 강매까지 했던 것도 다 증거를 삼아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시댁을 무시하고 가족 간의 이간질을 시켰다며 주장했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증거도 없다 보니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저는 지루한 소송 끝에 승소를 했고 일정의 위자료를 받고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혼 확정일 날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너네 엄마, 너네 누나 둘 다 비정상이니까 또 다른 피해자 만들지 말고 너네 가족끼리 살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 때문에 여자라면 신물이 난다, 지긋지긋하다고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여자한테 신물 나서 재혼 생각 전혀 없다더니 이혼 반년 만에 그 여사친이라는 여자랑 결혼한 해 만에 하더라고요. 소송할 때는 끝까지 친구일 뿐이라더니 쓰레기 잘 수고해갔다 싶었습니다. 마마보이, 누나보이인데다 여자라면 사죽을 못 쓰는 전남편 놈이니까요. 그렇게 오점 같은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제 일 열심히 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처음 전남편을 소개해줬던 친구에게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또 이혼 얘기 오간다고요. 들어보니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또 그 여자에게 다단계 권유하고 그 여자도 초반엔 좀 하다가 나중엔 안 하겠다 하니 또 싸우고 그러다 결국 이혼 얘기까지 오간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 생겨서 저랑 이혼까지 했으면서 참 다들 학습 능력이 없나 싶었죠. 이제는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어쩌든지 말든지 제할 바는 아니지만요.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보니 도리어 너무 속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따라야만 했는데 그런 불합리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니 너무 좋습니다. 지금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항상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가족이라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서 저를 보듬어 줄 수 있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제가 믿었던 새 가족들은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그 배신감이 사람을 더 비참하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8년차 주부였습니다. 남편과는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였는데요. 남편이 저보다 2살이 많은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같은 과긴 하지만 인사 정도만 주고받을 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같은 과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여 술을 먹던 날 그 선배가 저를 좋아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기도 했고 저는 마음이 없었기에 좋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나니 그 후에 좀 어색해진 건 있었죠. 일부러 같이 있는 자리는 피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그 선배에 대한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거절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다음 수업 시간을 기다리며 홀로 과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체한 것처럼 속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속이 안 좋아서 그냥 집에 갈까 어쩔까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배가 너무 아파오는 겁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던 저를 발견한 건 그 선배였어요. 그 선배는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저를 들쳐업고 학교 밖으로 달려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그렇게 병원 응급실로 가는 동안에도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선배의 도움으로 병원에 갔고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선배가 빨리 병원으로 옮겨주었기 때문에 처치도 빨리 할 수 있었고 또 맹장이 터져 염증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제 앞에 나타나준 그 선배가 너무 고마웠죠. 저는 그 후로도 병원에서 5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 선배가 틈틈이 와서 제 상태를 살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픈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것도 참 고마웠지만 그 후로도 저를 걱정해주며 찾아와주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퇴원 후 그 선배에게 고맙다고 밥을 샀고 저에 대한 마음이 여전한지 물었죠. 그 선배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동안은 잘 만났지만 그 후로 결혼할 때까지 쭉 만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선배가 그 후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저는 선배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제대 후에 저도 졸업과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그 선배도 저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감정이 식어가다가 결국 합의하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좋게 헤어진 건 아니었고 서로 마음이 멀어져서 자연스럽게 헤어진 것이었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몇 년 후에 학교 모임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를 몇 년 만에 다시 보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 선배도 그랬는지 저희는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따로 연락도 하고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온 선배와 함께 밥도 먹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감정이 다시 살아난 선배와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다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오다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신혼여행 첫날 손잡고 해변을 거닐다가 남편이 묻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처음 고백했던 날 제가 거절을 했었는데 그 후에 마음을 받아준 이유가 뭐냐고요. 자기가 아픈 저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준 게 그렇게 컸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응급실에 데려다 준 것보다는 그 후로 입원한 저를 걱정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 게 더 크다고 말했어요. 병원에 있는 제가 걱정돼서 일부러 시간 내서 매일 보러 와주는 그 마음이 너무 진심처럼 느껴지고 감동적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병원에 가 있으니 너무 걱정이 많이 되었다며 자기는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서로가 서로의 동반자이자 보호자가 되어주어야 된다. 앞으로도 서로 힘들 때 혹은 아플 때 돌봐주고 위로해주며 그렇게 의지하고 살자고요. 남편도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날 저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날처럼 제가 걱정돼서 매일매일 병원에 저를 보러 왔던 날처럼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보살펴가며 남은 여생을 의지하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결혼하고 그 일이 진짜 현실로 닥치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7년 차에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이죠. 건강했고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아파트 헬스장에 가서 러닝도 하고 근력 운동도 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저와 가족들을 돌보며 건강에 신경 쓰고 살아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암이라는 것이 저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암은 진행되고 있었고 처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땐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원체 성격이 씩씩하고 밝은 편입니다. 제가 암 환자라는 사실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씩씩하고 꿋꿋하게 마음을 다잡기로 했어요.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고 마음 굳게 먹고 씩씩하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라는 것이 제 결심 이상으로 정말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치료 과정 자체도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항암 치료하고 나서의 몸 컨디션도 정말 안 좋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술을 만취가 될 때까지 마시고 일어난 다음 날의 숙취가 24시간 내내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속도 너무 쓰리고 또 백혈구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통증을 수반하는데요. 온몸의 뼈 한 뼈가 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나면 또 졸음도 많이 쏟아졌고요. 체력이 정말 극심하게 떨어져서 어쩔 때는 그냥 앉아있는 것조차 지치고 잠깐 볼일 보러 나갔다 오면 집에 오자마자 까무러치듯 기절해 잠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더군요. 내 몸 하나 내 맘대로 건사하지 못한다는 게, 내가 내 체력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게 생각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어요. 내 몸이 이렇게까지 약해지고 힘들 수 있구나. 나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다른 가족들에게 짐만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몸이 아파지다 보니 정신까지 우울해지고 힘겨워졌습니다. 원래는 밝고 명랑하다는 소리를 잘 듣던 저이지만 병마와 치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머리카락이 없어서 나가야 될 땐 모자나 가발을 썼고 생기 넘치던 피부도 핏기 하나 없이 메말라갔습니다. 아파서 골골대는 것도 힘들고 이러다가 안 좋게 진행되어 덜컥 내 생이 끝이 나진 않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죽는 것 그 자체가 무섭다기보다 어린 제 아들이 너무 눈에 밟혔어요. 한창 엄마 손도 많이 필요하고 사랑도 많이 주어야 되는데 아이에게 너무 큰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진행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 지쳐갔어요.
그리고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갈수록 싸늘해져가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서로가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버팀목이 되어주자던 신혼여행 때 결심은 어느새 많이 옅어졌습니다. 아파서 제 역할을 못하는 저에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불평불만이 생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프다 보니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눈치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것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편의 불만도 쌓이기 시작한 거죠. 남편은 제가 아는 항암 치료가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아 모르니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구구절절 내가 얼마나 아픈지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의 태도에 저도 야속함만 느끼고 있었죠. 남편의 달라진 태도가 느껴질 때면 애써 모르는 척 하면서도 마음은 더 울적해지곤 했어요. 그런 저를 붙돋아주고 도와준 건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특히 엄마는 저를 도와주시려고 저희 집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해서 아이도 많이 돌봐주셨죠. 아파서 누워있는 딸을 보고 엄마도 참 가슴이 아프셨을 텐데 제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씩씩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얘기하시고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이 악물고 버텨서 완치하겠다. 다시 일어나면 엄마 아빠께 못다한 효도도 하고 그렇게 살겠다 몇 번이나 결심을 했죠. 저희 엄마가 제 간병과 아이 케어를 위해 저희 집에 정기적으로 오시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오시던 시어머니의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는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인 지역에 사시는데요. 제가 아프기 전까지는 결혼 생활 내내 꼭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학병원이 있다 보니 병원 진료 때문에 오신다고도 했고 그냥 목적 없이 놀러 오실 때도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오시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어머님이 한 달에 한두 번 오시고 주무시고 가시는 게 막 좋고 편할 순 없잖아요. 아무래도 오시면 제가 준비도 다 해야 되고 챙겨드려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오시면 편하게 잘 있다 가실 수 있게 나름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은 어쩔 때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동네 친구분까지 병원 가야 된다고 같이 오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병원까지 제가 모셔다 드려야 했죠. 어머님도 아니고 모르는 분까지 같이 오실 때면 저도 불편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꼴이니 오시면 내색 않고 편하게 있다 가시게 했습니다. 식사 준비도 정성껏 다 해드리고 잠자리도 봐드리고 병원 가실 때나 볼일 있으시면 차도 태워드렸어요. 횟수로 치면 어머님은 매달 1번에서 2번 정도 오셨고 아버님은 2-3달에 1번 정도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별다른 일 없으면 거의 저희 집엔 오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제가 아프고 나서는 간병 겸 아이를 돌봐주러 엄마만 자주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가 집에 오시니까 어머님은 마주치기가 좀 어색하신 건지 더 이상 안 오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차라리 잘된 일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시작하고부터는 몸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시부모님 오신다고 해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오신다는 것 자체가 예전과 달리 불편하고 힘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뭘 안 챙긴다고 해도 오시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 집에 안 오시길래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어머님의 생신날이 다가온 겁니다. 생신날 다다음 날이 항암 치료하는 날이었고요. 남편은 일요일에 있는 어머님 생신 때문에 토요일에 시부모님 2분 다 집에 오기로 했다더군요. 토요일에 오셔서 주무시고 일요일 저녁에 가족 다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하자고요. 식사 자리에는 시동생네도 부르자고 했습니다. 남편 생각으론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 항암 치료 받기 바로 전이니 그 사이에 회복이 되었다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남편 생각이고 저는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먼저 나서서 제가 딱히 뭐 할 거 없다면서 오시는 날 저녁은 사 먹고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도 밖에서 사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역시 어머님 생신 겸 식구들 다 같이 밥 먹으러 나갈 거니까 상관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시부모님이 토요일 저녁에 오셨어요. 저는 가발을 쓰고 나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프고부터 저를 보면 한숨을 자꾸 내쉬더라고요. 아픈 며느리가 걱정돼서도 있겠지만 당신 아들이 아픈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 생각해서 더 그런 것도 있었죠. 저는 인사만 드리고 방에 들어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통증이 또 오길래 진통제를 먹었는데 그때 또 남편이 묘하게 저를 흘겨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할 말 있어? 아니, 남편은 쌩하게 말하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왜 저러나 싶기도 했지만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저도 그냥 자리에 누웠죠.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새벽부터 남편이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나가는 소리에 잠깐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자는 저를 깨우더라고요. 왜? 엄마 생신이잖아. 미역국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재료 있어? 재료? 원래는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서 아침을 먹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역국을 끓여드리겠다며 재료를 찾더라고요. 갑자기 미역국 재료가 어디 있겠나요? 없는데 그냥 3분 미역국 그것밖에 없어.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알겠다고 그거라도 드려야겠다고 어딨냐고 하더군요. 저는 위치를 알려주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30분이나 지났을까 또 저를 깨우는 겁니다. 이번에는 화가 난 얼굴로요. 왜? 아니, 내가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뭐가? 네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시부모님이 집에 와 계시고 다들 일어나 계시면 아침상을 못 차릴지언정 일어나서 생신 축하드린다 정도는 말하고 다시 자던지 말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며 저에게 따지는 겁니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저는 남편이 기분 나쁜 얼굴로 따지니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결에 알겠다고 일어나서 쓰고 있던 두건을 벗고 가발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 보니 갑자기 저도 기분이 확 상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늦잠 자는 것도 아니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약에 취해서 자고 있는 건데 자기 부모님께 인사 안 했다고 저런다니요. 결혼 생활 내내 저 나름 저희 시부모님께 잘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기운도 없어서 그날은 누워 있었을지언정 아프기 전까진 시부모님 오시면 제가 식사 준비 다 하고 생신상도 다 차렸어요. 그런데 아파서 자고 있는 와이프 깨어서 인사 핑계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죠.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나 항암 치료 중이야. 이거랑 너 치료받는 거랑은 별개지. 이런 건 기본 아니야. 남편의 말이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한다. 이런 때까지 자기 가족만 생각해? 아내인 내가 먼저일 수는 없어? 제가 그 말을 하자 남편은 혼자 화를 내더니 갑자기 방문을 확 열고 시부모님이 계시는 방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들으란 듯이 시부모님께 엄마 아빠 그냥 동생네로 가세요. 거기서 아침 가서 드시고요. 저녁 먹는 것도 취소할 겁니다. 하고 큰 소리로 씩씩거리는 겁니다. 시부모님도 황당한 얼굴로 남편을 보고 방 안에 있는 저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난리를 부리니 어머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너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 사람이 아픈 건 맞는데 시부모님 생신이라고 하면 최소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미역국은 못 끓일지언정 생신 축하드린다고 말은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기본 아니야. 남편 말에 시부모님도 맞다고 맞장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맞는 말이다. 어머님도 거실에서 방까지 들리게끔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미녀리 말 틀린 말 없다.
네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시부모가 와 있으면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뭐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아프다고 시부모는 밖에서 밥을 먹든 뭐라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방에 처박혀서 잠만 자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 다 들리게끔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방에서 듣고 있는데 말도 못하게 서럽더군요. 3명이서 저한테 뭐라고 하고 몰아세우는데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은 겁니다. 입장 바꿔서 남편이 암 환자인데 저희 부모님이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생일상도 안 차리느냐고 뭐라고 하면 시부모님은 수긍하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픈 사위한테 그러고 싶느냐 화내셨을 겁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이때다 싶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말도 못하게 서럽더라고요. 오히려 시부모님이 남편더러 고생 많다고 달래주셨죠. 그렇게 뭔가 말을 하다가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문이 닫히고 저는 서러움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 할도리는 다 하고 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도 아니고 고된 항암 치료 받는 중이라는 것도 아시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살도 있는 대로 다 빠지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고통이 와서 약을 먹어도 몸이 아프고 진통제 영양 때문에 병든 닭마냥 내내 꾸벅꾸벅 기절하듯 자는 것도 알면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울다가 극심하게 우울해지는 기분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온 듯한 남편이 방으로 와서는 저보고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무리 네가 아파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뭘 어떻게 생각해?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만약 네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면 난 너랑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야겠다. 라는 겁니다. 남편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자 멍해지더군요. 뭐?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나는 네가 아무리 아파도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항암 치료 받은 지 시간 좀 지났고 어느 정도 회복 안 됐어? 그 정도는 아니잖아. 시어머니 생신인데 일어나서 간단하게 미역국 좀 끓이고 인사도 못할 정도야? 그것도 아닌데 아픈 걸 핑계 삼아 네 할도리는 안 하고 그냥 계속 쉬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고.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내 몸 상태를 겪어봤어? 내가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핑계대면서 쉬고 늘어진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남도 그렇게는 말 안 해. 솔직히 내 보기엔 그래. 뭐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이 다 너처럼 내내 누워있냐? 해도 너무하잖아. 너 그렇게 누워있으면서 집안 꼴도 엉망이고 희주이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도 이게 뭐냐?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네가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나도 희주이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아냐고. 너무한 건 당신 아니야? 항암 치료하는 마누라 엄살 취급하고 당신 불편한 게 그렇게 큰일이야? 내가 집안일 해주는 기계야? 나 사람이야. 당장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너 불편하고 집안일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불만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해? 이게 사람 사는 거냐? 나도 진짜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당신이 최소한의 당신 도리도 할 생각 없고 아까 우리 부모님한테 한 행동도 잘못했다 생각 안 하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핑계 대지 마. 그냥 아픈 마누라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 뭐? 너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너네 부모님한테 생신 축하 인사 안 했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참 좋은 핑곗거리네. 뭐가 어째? 그때 방문이 확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따지시더군요. 가만 듣자 하니까 민혈이가 틀린 말 했냐? 아픈 거 핑계로 네 할도리 못하는 거 맞잖아. 그게 틀린 말이냐고. 하시는 겁니다. 제 할도리가 뭔데요? 어머님 아버님 밥상 차려드리는 게 제 할도리예요? 그럼 아니냐? 너 네 역할 똑바로 못할 것 같고 내 아들한테 짐만 될 것 같으면 그냥 갈라서라. 나도 앞길 창창한 내 아들이 아픈 마누라 뒤치다꺼리하면서 고생하고 사는 꼴 보기 싫다. 라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고생을 했는데요. 머리 다 빠지고 양냄새 풀풀 풍기면서 병든 닭마냥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그거 지켜보는 내 아들이 고생이고 민폐지 아니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갑자기 어머님 뒤에서 저희 아빠의 잔뜩 화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과 어머님도 뒤를 보니 어느새 오신 저희 부모님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으셨어요. 엄마 아빠 손에는 음식을 넣는 찬압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 옆에 핏대까지 서 있으셨어요. 엄마도 기가 막힌 얼굴로 서 있으시고요. 제가 엄마께 시부모님이 생신이셔서 집에 오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아픈 제가 시부모님 대접할 음식도 잘 못 차릴 테니 대신 음식을 해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아픈 딸 걱정돼서 손수 음식까지 바리바리 준비해서 오신 건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님하고 남편이 저를 둘러싸고 민폐니 어쩌니 하며 이혼하라고 화내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도 분노에 눈이 확 뒤집어지신 거죠. 장인어른! 저희 아빠 열받아서 부들부들 떨다가 들고 있던 반찬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우당탕 소리나며 찬압 안에 들어있던 반찬들이 바닥으로 나뒹굴며 엉망이 되었죠. 그 모습에 시부모님 소리 지르며 놀라시고 남편도 얼어붙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퇴직 장교신데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운동도 많이 하시고 원체 덩치도 엄청 크시고 힘도 세십니다. 덩치가 곰처럼 크신 분인데 사돈이다 보니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에겐 늘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대하셨거든요. 그런 아빠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아픈 마누라 챙겨주고 위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째? 이혼! 민폐! 놓으세요. 왜 이러세요? 말로 하세요. 네가 말로 해서 알아들을 인간이냐? 오냐 그래. 놓아주마. 저희 아빠는 남편을 집어 던지듯이 멱살을 놓아주었어요. 남편 그 바람에 바닥에 고꾸라지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사부인,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아픈 며느리더러 민폐요. 여태까지 내 딸이 해주는 생일상 잘만 받아먹고 이제는 아픈 애한테 그놈의 생일상 못 받으니 이혼하자고요?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그래 이혼해. 나도 내 귀한 딸 이따위 대접받으면서 당신 같은 인간들이랑 계속 가족으로 지내게 못해. 자네 당장 짐 싸. 내 집에서 자네 부모님 데리고 썩 나가. 네, 저희 집은 아빠 명의의 집입니다. 아빠 명의의 집에 남편과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거였어요. 전세금은 시세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살고 있고 그 전세금마저도 저와 반반입니다. 한마디로 아빠 집에 저희가 그냥 얹혀 살고 있는 셈이에요. 저희 아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아빠가 눈 뒤집혀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으니 시부모님도 급하게 짐 싸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놈은 끝까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아무리 장인어른 집이라지만 이렇게 사람을 쫓아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럼 뭐 예쁘다고 자기 보고 여기 있으라고 할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까지. 그래서 듣고 있던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하긴 네가 더 너무하지. 아픈 마누라 건사하기 싫어서 잘됐다 싶어서 이혼 얘기 꺼낸 거지. 너 내가 아프고 항암 치료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나 어떻게 됐는데. 얼마나 성가시하고 귀찮아하고 한심하게 봤는데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내가 언제? 억지 부리지 마.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집에서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법이 어딨냐고. 그 말에 저희 아빠 코웃음 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게 너무하게 느껴지나? 하시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예 형님 접니다. 잘 지내셨죠? 저 다름이 아니고 형님 회사에 저희 사이놈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부탁드린다고 했었던. 근데요, 그놈 더 이상 제 사위 아니거든요. 제 딸이랑 곧 이혼할 겁니다. 제 딸이 아프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사이놈이나 그 집 부모가 먼저 이혼 얘기 꺼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더 필요도 없는데 제 생각해서 놔두실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조만간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빠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벙찐 얼굴이었죠. 집에서도 나가고 자네 회사도 나갈 준비해야 될 거야. 애초에 자네 능력으로 들어간 회사도 아니니까. 예? 사실 남편은 결혼 5년 차쯤 원래 다니던 회사를 돌연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겠다 했는데 잘 구해지지 않아서 5개월가량 집에서 놀게 되었죠. 저도 아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던지라 생활비가 끊기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빠가 회사 운영하는 친한 지인분께 남편 일자리를 부탁하셨어요. 그 회사에서는 꼭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닌데 아빠가 부탁하셔서 저희 남편을 채용하신 거였죠. 근데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남편에게 말은 안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남편 이력서 보고 먼저 취업 제안을 한 것처럼 해서 취업을 시킨 거죠. 남편 입장에선 연봉도 더 좋고 회사 네임밸류도 훨씬 좋다 보니 그런 좋은 회사에서 연락 온 거 신나하면서 면접 보고 취업을 했었습니다. 당신 취업한 거 사실은 우리 아빠가 부탁한 거다라고 제가 말할 수도 있었지만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자는 자존심이 생명이라며 처가댁에서 도와줬다는 얘기 들으면 하서방도 자존심 상할 거라고. 그러니까 괜히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도 아빠 말 맞다나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기에 남편은 그날까지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도 어리 빠진 얼굴이더라고요. 내가 자네 대단하게 예쁘고 좋아서 집 도와주고 취업 자리까지 도와준 줄 아나? 내 딸 남편이니까 내 딸 고생시키지 말고 잘하라고 그렇게 해준 거야. 이 집도 자네 회사도. 근데 내 딸을 이따위 취급해? 이제 자네 부모님 모시고 나가, 내 집에서. 이혼에 관한 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 테니까 할 말 있으면 그쪽으로 하고. 아버님, 잠시만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네 아버님이야? 네가 먼저 내 딸더러 이혼하자며. 아버님 같은 소리 안 해. 당장 못 나가! 아빠가 소매를 거두며 불호령을 했고 결국 시겁한 시부모님 손에 이끌려 남편도 집을 쫓겨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나가고 아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소파에 털썩 앉아 계셨어요. 엄마는 놀란 저희 아들을 달래고 방으로 들어가 있으셨고요. 저도 아빠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렇게 한참의 침묵 끝에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하서방이 너 아프다고 구박하고 눈치 많이 줬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까 하는 것만 봐도 딱 알겠구만. 너는 바보야? 그걸 왜 참고 있어? 네가 뭐하러 참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죄송해요. 이런 꼴 보여서. 네가 뭘 죄송해. 몸도 아픈데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어휴. 아빠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까는 나도 화가 나서 그랬다만 결국 네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 너 저런 종자들하고 계속 가족으로 살고 싶어? 그래도 네가 살고 싶다 하면 우리도 한 번은 용서해주고 넘어갈 거다. 하지만 저도 남편의 태도에 이미 정이 떨어졌습니다. 짧은 일 하나로도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부모님에게 제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 것 같았거든요. 저도 정 털려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라고 나도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잘 생각했다며 아빠가 알아서 변호사 사서 준비해 줄 테니 너는 몸만 잘 건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날 그 집은 비밀번호 바꿔놓고 저는 짐 챙겨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일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그 일 이후 항암 치료하러 갔더니 면역 수치가 바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2주 전까지 4,000대였는데 그날은 수치가 580까지 떨어졌고 교수님이 혹시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힘든 일 있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항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백혈구 촉진제 맞고 돌아왔죠. 그날 눈물 많이 쏟고 정신을 제대로 차렸습니다. 앞으로 다른 거 말고 내 몸 하나만 제대로 신경 쓰자. 악착같이 보란듯이 일어나자. 그렇게 마음 독하게 먹기로 고쳐먹었어요. 그 후 아빠는 제가 신경 쓰지 않게끔 알아서 이혼 진행시켜 주셨고 저는 치료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있어도 늘 남편의 눈치가 보이기도 했는데 친정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말 그대로 아프기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 후 변호사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로 이혼 진행했고 집도 아빠 명의의 집이라 남편 몫의 지분만 일정 돌려주고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빠가 소개해준 그 회사에서 처음엔 꾸역꾸역 버텼대요. 요즘 같은 때에는 사람을 대놓고 자를 수는 없었지만 일단 대표 눈밖에 난 데다 아픈 와이프한테도 이혼하자고 했다더라. 애초에 회사도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라더라 등등 회사 소문도 몹시 안 좋게 났다고 하더군요.
대표가 이미 싫어하는 직원인데 다른 직원들이라고 잘해줄 리가 없죠. 눈칫밥 엄청 먹고 소문에 시달리다가 훨씬 연봉도 낮고 안 좋은 곳으로 쫓겨나듯 급하게 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만한 조건으로요. 사는 곳도 저랑 살 때는 저희 아빠 도움으로 34평 브랜드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손바닥만한 원룸 구해서 혼자 산답니다. 남편 부모님은 그렇게 툭 하면 저희 집에 오셔서 자고 가셨는데 이제 남편 집이 원룸이라 가서 주무실 곳이나 있을까 싶네요. 저는 내 편이 절대 아니었던 남편과 남편 식구들을 그렇게 끊어내고 더욱 마음 단단히 고쳐먹고 항암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도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악착같이 치료받아내고 일어나려 애를 썼죠. 그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치료를 끝으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자 다시 생명을 선물 받은 것처럼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쓰고 저희 부모님 건강도 열심히 챙기고 있죠. 악착같이 이겨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곁을 지켜주고 도와준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돌려준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큰 병을 겪어봤기에 지금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제가 완치 판정받고 어디서 들은 건지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축하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은근히 아이 얘기하면서 재결합 얘기 비추는데 인간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싶더군요. 저는 내가 건강해져서 우리 희준이는 아주 잘 키우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당신은 당신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하며 살라고 해줬습니다. 암 걸린 마누라보다 시부모님 생신상과 축하 인사가 더 중요한 인간인데 그럼 앞으로도 천년만년 자기 부모 효도하며 살면 되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한 효자였다고 저한테 그렇게 한 건지 솔직히 그참에 아픈 저랑 이혼하려고 했다 생각하면 그렇게 괘씸하고 분통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몸 건강하고 제 역할을 할 때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전 남편, 제가 몸이 아프자 눈치 주고 너무나도 쉽게 이혼 얘기까지 했던 전 남편, 바라던 대로 이혼해 주었으니 알아서 살길 바랍니다. 저는 저대로 다시 주어진 삶에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저 구박하던 시댁 초토화시키고 이혼한 여자입니다. 아이 못 가진다고 구박 많이 받았고 서럽기도 참 많이 서러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은 씁쓸한 웃음과 함께 그 일을 떠올릴 수 있네요. 저는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동료였고 회사 안에서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 남자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만큼 진중해 보였고 매너 좋고 단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그냥 친한 직장 동료 정도였고 초반에는 이성적인 호감까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고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호감이 조금씩 생겼어요. 하지만 이게 저만의 감정인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애써 숨겼죠. 그런데 회식 끝나고 그 남자가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집에 잘 들어갔느냐, 아까 술을 좀 많이 마시던데 괜찮으냐 그러면서요. 그렇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저를 좋아한 지 좀 됐다고. 술 취한 김에 고백한다면서요. 놀랐죠. 저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는데 그 남자도 저를 좋아했었다고 하니까요.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라고 제 마음을 고백했고 저희는 그때부터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만나오다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고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남친과 나이가 동갑인 것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 쪽 나이가 어려야 임신할 때 문제가 없으니까 라고 하시면서요. 결혼도 전에 임신 얘기부터 하시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지만 어른들이고 결혼 문제에 있어 자녀 문제도 중요하니까 그냥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친 부모님은 저의 형제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저는 오빠 하나, 언니 하나를 둔 막내라고 했고 오빠랑 언니는 다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카들도 있겠네? 네, 조카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오빠는 아들 둘 있고요. 언니는 아들 하나에 딸 둘이라서 셋이에요.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어머, 집이 되게 다복하네. 네, 그런 편이에요. 아휴, 그러면 소희도 아이 가지는 거 문제 없겠다. 언니도 오빠도 그렇게 자식들이 많으면. 그 말에 저도 그냥 멋쩍어서 웃었죠. 어머님은 제가 나이가 좀 많은 것은 걸려하셨지만 저희 집이 다복한 것이 마음에 드신 듯 했습니다. 남친은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학창시절부터 공부도 잘했고 학교도 좋은데 졸업했답니다. 그때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다 좋은데 다만 한 가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답니다. 부모님들이 설득도 해봤지만 별로 결혼 생각도 없고 혼자 살고 싶다고 했대요. 남친네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자리도 알아보고 결혼해보라고 부추긴다고 하시고요. 아들 둘 있는데 둘째는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저희라도 꼭 아들을 빨리 낳아서 대를 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들 타령에 대를 이어달라는 것까지 참 옛날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구나 싶으면서도 또 어른들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가볍게 생각했죠. 그렇게 남친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부터 시부모님하고는 좀 부딪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이 안 가지냐고 닥달을 시작하셨거든요. 소희야, 너 내일 모레 35 아니니? 35이면 노산이야. 지금 당장 가져도 늦다니까? 어머님, 요즘은 평균 수명도 길어져서 아이도 좀 늦게 가져도 돼요. 그리고 저희도 신혼은 조금 즐기고 갖고 싶고요. 아, 애 없으면 신혼 못 즐긴다니? 즐겨. 내가 봐줄게. 나한테 맡기고 너는 일단 낳기나 해. 저는 어머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라도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시댁은 아버님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거기서 다달이 월세를 받으세요. 한마디로 소위 건물주신 거죠. 그거 말고도 시골의 땅도 제법 있으시다 하고요. 여유가 있는 집안이다 보니 손주를 낳아서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알겠지만 제가 애 낳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남편이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요. 저는 시부모님의 임신 압박에도 꿋꿋하게 버티자 그 후에는 직장까지 그만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직장 생활한다고 바빠서 임신 자꾸 미루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어머님, 저 직장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저도 제 커리어가 중요하고 제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결혼했으니 임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임신 준비만을 위해서 일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우리가 없는 살림도 아니고 현택이가 생활비 모자라게 갖다 주면 우리가 보태줄게.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너는 힘들게 직장 다닐 필요 없이 애만 낳아주면 된다잖아. 세상 팔자 좋구만. 뭐가 불만이야? 라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왜 팔자 좋은 건가요? 저는 제 힘으로 돈 벌고 제 능력껏 사는 게 좋은데 말이죠. 어머님, 어쨌든 저는 임신 준비만을 위해서 퇴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싫다 이거야?
싫다는 게 아니라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면 굳이 임신 준비한다고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애 가지고 나면 그만둘 거야? 육아휴직 쓸 건데요. 그러니까 네 말은 어찌됐든 회사는 안 그만두겠다? 네, 지금으로서는 딱히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 표정이 엄청 싸늘해지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어머님 말씀에 안 따르고 따박따박 말대꾸 다 하니까 언짢으신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 참 말도 잘하고 참 똑똑하네. 참 똑똑해. 내가 엄청 똑 부러지는 며느리를 맞이한 것 같아. 라면서 비꼬시더라고요. 어머님의 그런 반응에 저도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그러면 애는 언제 가질 건데? 딱 1년 정도만 신혼기간 가질게요. 그리고 바로 임신 준비하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임신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어머님도 1년 동안은 저한테 임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어머님도 탐탁치는 않지만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고 1년 동안 니네가 원하는 그 신혼생활 실컷 즐겨봐라. 근데 1년 지나고 나서는 임신 준비 바로 해야 된다. 알았지? 네,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대놓고 닥달하는 어머님과 뒤에서 은근하게 압박을 하는 아버님께 1년 뒤 임신 준비를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큰 자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딴에는 제가 마음 먹고 임신 준비를 하면 아이가 금방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 친정 집안 자체가 대대로 엄청 다복한 편이에요. 가족들, 친척들 다 통틀어서 그 누구 하나 나님이 없고 자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신도 잘 되는 편이고 임신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낳고요. 오히려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조심해야 될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렇다 보니 저도 당연히 마음만 있으면 임신이 잘 될 거라는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압박에도 1년만 신혼 가지고 바로 임신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막상 진짜 준비해보니 제 맘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자연스럽게 자연임신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2달, 반년, 그리고 1년이 가까워져 갈 때까지도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맘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피임 전혀 없이 오히려 가임기에 딱딱 맞춰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매달 생리를 했고 임신은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래저래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배란 테스트기도 사용을 했어요. 배란 테스트기는 매일 소변 검사를 하면서 임신 확률이 높은 가임기를 퍼센트로 알려주는데 보통은 배란 테스트기를 쓰면 임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걸로 임신 성공한 사람이 많은 걸로 알아요. 하지만 저는 배란 테스트기도 3-4달 써봤지만 임신은 역시나 잘 안 되더라고요. 그쯤 되니 우리 부부가 난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고히 들었습니다. 원하면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완전히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맘때 어머님의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아이 가지는 거 준비는 하느냐, 이번 달은 소식이 없느냐, 병원은 가봤느냐 등등 저도 생각처럼 임신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슬슬 심해지던 때인데 어머님의 압박까지 더해지니 더 힘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남편과 저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남편의 정자수나 정자 운동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남자들은 요즘 많고 임신은 가능하다고, 그리고 저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큰 문제는 없는데 자연 임신은 안 되는 거였죠. 일단은 1년까지는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맘때 어머님은 저에 대한 비아냥도 늘어나셨습니다. 1년 뒤에 아이 가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이것 보라며 애가 가지고 싶을 때 턱하니 가져지는 줄 아느냐고 이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노력하라고 한 거라면서요. 그 모습에 저희 남편도 그만 좀 닥달하시라고 어머님에게 화를 냈고 시부모님과 언성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부모 말씀 잘 듣고 큰 소리 한 번 안 내는 착한 아들인데 저랑 결혼하고 변했다고 그것마저도 제 탓을 하셨어요. 시부모님의 임신 압박과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저는 그맘때 스트레스가 몹시 심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임신이 안 되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맘때 시댁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바로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거였어요.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온갖 압박에도 결혼 안 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는데 갑자기 운명의 배필이라도 만난 건지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몹시 기뻐하시고 쌍수 들고 환영하셨어요. 어떤 여잔데? 그냥 평범해. 뭐 하는 여자야? 부모님은 뭐 하셔? 너네 직장에서 만난 거야? 몇 살이야? 어머님, 아버님은 몹시 들떠서 질문 폭탄을 하시더라고요. 네일리스트 일하고. 내일? 손톱 관리해주는 거? 어쩌다가 만났는데? 소개로 만났지 뭐. 몇 살? 나보다 3살 어려. 부모님은?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아버지는 지방에서 혼자 사시고 성현이는 자취해요. 왜 어머님이 안 계신데? 이혼하셨대. 성현이 어렸을 때. 시부모님은 탐탁치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던 둘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처음엔 기쁘신 듯 했는데 상대방 여자의 조건을 들어보니 썩 마음에 안 드신 얼굴이었죠. 왜요? 아니, 근데 너는 걔가 그렇게 좋아? 우리가 결혼 언제 할 거냐고 하든 말든 귀등으로도 안 듣고 무조건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네가 결혼할 마음까지 먹은 거면 그 여자가 오죽 좋아서 그랬겠냐고. 그렇지. 좋아하지만이. 그러니까 결혼도 하겠다는 거고. 하지만 시동생 표정은 시큰둥해 보였습니다. 부모님 앞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싶고 들뜬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나 할까요? 한편으론 시동생이 워낙 감정 표현이 많지 않다 보니 그런가 보다 했지만요. 시부모님은 일단 예비 동서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아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보고도 오라고 하셔서 저희도 시댁에 갔고요. 조용하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는 도련님과 달리 예비 동서는 몹시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 같았습니다. 애교도 많고요.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데도 긴장하거나 어려워하는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서비스직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더 그런가 싶기도 했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너무 미인이신 것 같아요. 피부도 좋으시고. 오빠가 어머님 닮아서 피부가 좋은가 봐요. 하면서 시작부터 칭찬을 날리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 친화력에 놀라시면서도 싫지 않은 얼굴이셨습니다. 맏며느리인 저는 그다지 싹싹하고 귀염성 있는 편도 아닌데 예비 동서는 너무 친근감 있게 다가오니 더 좋게 보셨겠죠. 아유, 내 피부가 뭐가 좋아. 아니에요. 너무 좋으세요. 밖에 나가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로 보실 것 같은데요. 아유, 왜 그래. 넉살 좋네, 얘. 저 성격 좋단 소리 많이 들어요, 어머님. 하면서 애교 있게 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동서의 조건을 들었을 땐 좀 탐탁치 않아 하셨는데 오히려 직접 만나고 나니 동서의 애교스러운 성격에 홀딱 빠지셨죠. 그리고 예비 동서는 저한테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잘하더라고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모실게요.
모시긴 뭘.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나도 잘 부탁할게. 형님, 학교도 좋은 데 나오시고 지금 식품회사에서 연구원? 그런 거 하신다면서요? 아주버님이랑 같이. 멋있다. 저는 주변에 공부 잘한 친구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형님같이 지적으로 보이는 사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부럽긴. 동서 성격이 워낙 밝고 좋아서 나는 오히려 동서 성격이 더 부럽다. 첫 만남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반대 성격에 끌린다더니 무뚝뚝하고 조용하던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로는 동서처럼 활발한 여자를 좋아한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첫 만남에서 저는 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시동생과 동서가 서로 좋아 죽는 커플의 느낌이 별로 안 났거든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은 시동생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눈빛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예비 동서를 보는 시동생의 눈빛이 무슨 냉동 동태처럼 멍해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냥 일하러 온 것처럼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는 느낌마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사정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가 몹시 성격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철저하게 본인 이익에 따라서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서는 그 특유의 친화력으로 결혼하자마자 어머님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샵을 그만두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아이를 빨리 갖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어머님 입장에선 너무 예쁘게 보였겠죠. 어머님, 제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꼭 많이 낳아드릴게요. 어머님이 육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며 애교 있게 잘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싱글벙글 알겠다며 손주만 안겨달라 그러셨죠. 저는 회사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없고 늘 바빴는데요. 그래도 제 딴에는 틈틈이 시댁 찾아서 시부모님 만나 뵙고 시간도 보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결혼 후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 시댁으로 엄청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죠. 어머님을 모시고 데이트 가고 놀러 다니고 엄청 잘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처음엔 그게 고마웠어요. 제가 맏며느리라고 해도 회사 다니느라 시간도 없고 시부모님을 잘 챙길 순 없었는데 그 역할을 동서가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이 꽤 컸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맘때 시댁에 자주 가고 시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야금야금 필요한 것도 많이 받아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옷이나 가방, 구두, 액세서리 등을 어머님께 선물 받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선물이라기보다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 가서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도 그런 며느리가 귀여워서 이것저것 잘 사주셨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스케일이 커져갔습니다. 결혼 반년 만에 동서는 시부모님께 5천만 원 상당의 SUV를 받아냈거든요. 아이 가지고 나면 차가 필수인데 자기가 장롱면허다. 먼저 연수라도 받고 싶은데 자차가 없다. 이런 얘기를 시부모님께 한 번씩 했고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동서, 그러면 처음엔 중고차로 하는 것도 좋아. 왜냐면 초보 때는 여기저기 잘 부딪히고 차도 잘 망가지거든.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동서가 저를 엄청 싸늘하게 흘겨보더라고요. 도움 안 될 거면 가만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도 느껴졌죠. 그런데 그 뒤로 몇 주 뒤 시부모님으로부터 차를 선물 받은 겁니다. 저는 동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런 것도 능력이다 싶었죠. 억지로 시부모님께 뜯어낸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기분 좋게 사주신 거니까요. 동서가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참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겠죠. 하지만 저는 얼마 뒤 참 어이없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동서와 어머님이 제 뒷담과 험담을 하면서 부쩍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어머님이 시동생이 생일이 있다고 저녁에 시댁 와서 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외근을 갔다가 생각보다 일찍 퇴근을 했고 마침 시댁과 가까워서 그냥 시댁에 일찍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들고요. 그런데 어머님 집 대문 앞에 동서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동서도 일찍 왔나 보다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이 조용한 겁니다. 어디 갔지 생각하는데 안방에서 조근조근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안방 쪽으로 가보니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어머님하고 동서하고 마스크팩을 하고 누워있더라고요. 참 모녀 사이처럼 다정하게 잘 지낸다 생각하며 저도 왔다고 인사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쵸. 저도 형님 첫 만남부터 친해지긴 글렀다 싶었어요. 사람이 너무 깍쟁이 같고 성격도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 모습에 저는 문을 열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제 험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잘나긴 잘나셨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괜찮잖아요. 그 직장 지만 다녀? 내 아들도 똑같은 데 다니는데 뭐. 그리고 여자가 뭐 직장 좋고 해봤자 결혼했으면 애 잘 가지고 지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그래요, 어머님.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완전 속았다니까. 아니, 지네 언니랑 오빠가 자식들이 많대. 자기 집이 대대로 다 다복하대. 그래서 나도 나이 많은 거 좀 걸렸어도 결혼 허락한 거지. 임신 잘 되겠구나 싶어서. 근데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내가 속이 안 타들어가냐고.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입장에선 서운하시죠.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네. 내가 지한테 많은 걸 바래? 나는 돈 많이 벌어오고 지 잘난 줄 아는 며느리 다 필요 없어. 우리 집은 손이 귀하니까 재산 물려줄 손주 하나 알겨달라. 그거 하나 지한테 바란 거야. 근데 뭐 처음엔 신혼기간을 갖겠다 그러더라고. 어머, 진짜요? 형님도 가만 보면 진짜 되바라지신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할 말 다 하고.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냐 1년은 기다려주겠다 그랬어. 근데 1년은 무슨 지금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왜 소식 없다. 병원 가봤다고 했죠. 무슨 우리 현택이 정자 활동성이 낮아서 그렇다나? 지는 아무 문제 없는데 현택이 문제래. 나 참 우리 현택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 생각엔 소희 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지한테 문제 있는데 현택이한테 덮어 씌우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어머님. 형님 보면 밥도 깨작거리고 별로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아주버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네가 봐도 그렇지? 네. 그리고 형님, 저도 은근 무시하는 거 아세요? 뭐? 너를 왜 무시해? 첫 만남 때 제가 형님 능력도 좋고 지적으로 보여서 부럽다 그랬더니 저처럼 생각 없이 밝은 성격이 더 부럽대요. 뭐가 어째? 말을 그딴 식으로 했다고? 저 진짜 서러웠어요, 어머님. 형님이 저 무시하시는구나 싶어서. 이게 아주 웃기는 애네. 그래봤자 애도 못 가지는 주제에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 정말요? 저 너무 든든해요, 어머니. 가만 듣는데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제가 언제 저런 식으로 말했다고 제 말에 살붙이고 과장하고 심지어 없는 말까지 더해서 제 모함하고 험담하나요? 저 문 확 열어 제꼈고 누워있던 시모와 동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너 언제 왔어? 어머님, 그리고 동서, 저 밖에서 얘기 다 들었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제 욕하고 그러셨어요? 무슨 욕을 했다 그래?
아니 그리고 너는 왔으면서 왜 인기척도 안 해? 무슨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인기척 하려고 했는데 제 욕하고 계시던데요. 뭔 욕? 있는 얘기 한 거지. 동서, 내가 언제 동서한테 생각 없이 밝은 성격 좋다고 했어? 왜 말 지어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동서, 내가 동서를 그렇게 무시했다고? 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뭐라고? 하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다가가려 하니 어머님이 놀라서 저를 확 떠미시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야? 깡패야 뭐야? 어머님, 성현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해.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 떨고 있어.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과 동서가 제 험담을 한 것도 놀랐지만 동서의 갑작스런 임신 소식에 더욱 놀랐죠. 임신요? 그래, 임신 초기니까 너도 조심해. 내 귀한 손주 잘못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요? 두 사람이서 제 욕했잖아요. 그래, 너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올 줄 모르고 몇 마디 했다. 근데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너한테 서운한 거 몇 마디 했어. 내가 틀린 말 했니? 너네 집 다복하다고 해서 내가 결혼 허락했는데 애 못 가지는 거 맞잖아. 뭐? 신혼 1년만 즐겨? 너네 지금 3년이 다 돼가. 애 소식 하나도 없고. 그게 저만의 잘못인가요? 병원에서도 저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또 현택이 잘못이다 그거야? 어디서 멀쩡한 내 아들을 문제 있다고 그래? 병원에서는 그랬다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니? 봐라, 형규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임신했다. 현택이 형규 둘이 형제인데 너네는 3년 동안 안 됐고 형규네는 반년 만에 임신했어. 이쯤 되면 밭이 문제인 거야. 어머니, 우기실 걸 우기세요. 뭐? 우겨? 그런데 그 와중에 동서까지 옆에서 부채질 하더라고요. 형님, 어머님한테 말씀 좀 가려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구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뭐가 어째? 동서는 빠져. 제가 왜 빠져요? 어머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거 저도 너무 기분 나쁘네요. 하면서 신나서 어머님과 한편 먹고 저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 뒷담화다 걸린 건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몰아세우는 거죠.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는 어머님과 동서 면상도 보기 싫어서 그대로 가방 들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해 있었던 일 다 얘기했어요. 남편도 제 얘기 듣고 화가 나서 엄마랑 재수 씨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자기가 시댁 가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임신 가지고 닥달하는 것도 미안하고 엄마가 그렇게 뒷담한 것도 미안하다고 자기랑 결혼해서 제가 고생이 많다고요. 그전까진 기분 나빠서 화만 났는데 남편 그 얘기 들으니까 괜히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중간 역할을 똑바로 못한 것 같다며 오늘 시댁 가서 어머님이랑 동서에게 뭐라고 했대요. 시부모님 역시도 남편에게 지 마누라 역성만 된다고 꽤 뭐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저한테 당분간 제 기분 풀릴 때까지 시댁 가지 말라고 갈 일 있으면 자기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편 말 맞다나 그 후론 시댁에 잘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안 간다고 해도 시부모님한테는 별로 신경 쓰일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시댁은 동서 임신 때문에 축제 분위기였고 저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었거든요. 저도 서운한 게 많아서 그냥 시댁에 가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제 할 일 하며 지냈습니다. 가끔씩 남편을 통해서 시댁 얘기를 한 번씩 건너서 듣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출산을 하게 되면 시부모님이 최고급 조리원에 육아 도우미도 다 붙여준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동서 위에서 아버님 건물 1층에 좋은 자리에 크게 네일샵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이 꽤 크다 보니 네일샵도 크게 하고 직원도 구할 수 있게 동서 사장님 시켜준다고 다 마련해 주신다고 했대요. 그 얘기 전에 듣는데 동서가 되게 여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알랑방귀 끼고 원하는 거 해드리면서 자기 몫을 되게 잘 챙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여우였구나 생각하며 어쨌든 저는 당분간 시댁 안 가기로 했으니 모르겠다 생각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고 동서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는 출산 소식 듣고도 처음엔 그냥 모른 척 하려다가 남편이 조리원에 잠깐 간다고 하길래 저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애 낳았다는데 모른 척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산후조리원 갔다니까 아기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자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과 퇴근길에 조리원에 갔고 엘리베이터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급하게 같이 올라타려 하더라고요. 저는 열린 버튼을 눌렀고 키가 크고 멀끔한 남자가 고맙습니다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그 남자는 같은 층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입구에서 직원에게 산모 이름 말하고 호출을 했는데 잠시 후 산후조리원에 같이 있던 시동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저희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몹시 놀라는 거예요. 종현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그 남자는 시동생과 잘 아는 사이 같았습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있어 보여서 친구 같지는 않았고 후배인가 싶었죠. 어떻게 다 같이 올라와?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아는 분이셔? 어? 시동생은 좀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현이라는 남자가 먼저 싹싹하게 웃으면서 형규 선배 친한 후배입니다. 출산 소식 듣고 축하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 형규네 회사 후배시구나. 저는 형규 형이에요. 이쪽은 저희 와이프. 안녕하세요. 형규야, 네 후배 성격 정말 좋다. 회사 선배가 애 낳았다고 여기까지 혼자 축하해주러 오고. 그 말에 시동생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서 어정쩡하게 웃더라고요. 왜 저러지? 회사 후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시동생이 진땀까지 흘렸으니까요. 시동생은 저희 보고 동서가 안에 있으니 보고 아기 면회도 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그 남자랑 내려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안에 가보니 동서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아기만 잠깐 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도 시동생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형규 얘는 어디 갔어? 우린 어쨌든 애기 봤으니까 이만 가보자. 응. 그렇게 주차장으로 가는 길 저는 잠깐 화장실 가겠다고 남편에게 먼저 차로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보니 계단 쪽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누가 싸우나 보다 싶었는데 가만 들어보니 목소리가 시동생인 겁니다. 좀 의아했던 저는 계단 쪽으로 다가가서 내려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시동생과 아까 그 종현이라는 남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기 출산했다고 축하해주러 온 사람하고 왜 싸우지 싶어서 황당했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흥분했어? 진정 좀 해. 저 여자랑은 그냥 쇼인도라며. 근데 애까지 낳고 내 연락은 끊어?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가 보지? 그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근데 왜 연락 끊냐고. 왜 연락 끊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하냐고. 종현아, 이러지 마.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결혼은 부모님 속이려고 어쩔 수 없이 한 거 알잖아.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와 분위기를 보자면 두 사람은 회사 선후배가 아니라 연인 사이였어요. 그런데 종현 씨는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여자랑 위장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도 이해했어. 근데 애까지 낳고 이제 잠수까지 타? 사실은 저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정신이 없었고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일이 많아서 연락 잠시 끄는 거야. 뭐가 혼란스러운데? 얘기를 해야 알지. 그 남자가 닥달하자 시동생은 망설이면서 한숨을 쉬더니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좀 전에 느꼈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사실은 시동생에게 남자 애인이 있었다. 동서랑은 위장 결혼이다 라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만한 말을 시동생이 했으니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저는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한참이나 생각했고 남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야, 어디 많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와? 미안해. 지금 바로 갈게. 저는 일단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제 안색이 안 좋다고 뭔 일 있냐고 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한동안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치겠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됐나 싶기도 하고요. 그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론 절대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이 일로 제가 비난의 화살을 받을지언정 숨기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남편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진짜냐, 진짜 형규일이 맞느냐, 뭔가 착각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저는 분명 얼굴 봤다고 그때 그 엘리베이터 같이 탄 남자는 도련님 애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죠. 게다가 제가 시동생이 마지막에 했던 그 얘기까지 하자 분노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진짜, 이건 아니지. 이건 우리 부모님을 기만하는 거잖아. 장영규 이 자식이 미쳤나 정말. 하면서 남편은 당장 시댁으로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정 좀 하라고 부모님이 너무 놀라지 않을 수준으로 잘 돌려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이런 얘기는 두고 볼 것도 없다고 당장 내일 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공교롭게 다음 날은 동서가 조리원 생활 끝내고 시댁으로 산후조리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동서는 친정어머니가 없었기에 어머님이 산후조리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산후조리 끝나면 동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산후 도우미 써서 아이를 돌볼 생각이었어요. 그런 비용도 다 시댁에서 해준다고 했죠. 그뿐인가요? 동서 출산했다고 시부모님이 동서한테 500만 원도 주셨습니다. 아이한테 필요한 용품들도 시부모님이 카드까지 주면서 다 사라고 하셨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하실까 싶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 시부모님과 동서 그리고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비꼬시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니? 통 우리 집에 오지를 않아서 나는 첫째 며느리 어디 가서 죽었는 줄 알았다. 그 말에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아니, 인연 끊자고 할 땐 언제고 여기 왜 오느냐고. 할 말 있어서 온 거예요. 참나, 뭔 할 말? 너네 뭐 임신이라도 했니? 뭔 또 임신이에요, 이 와중에. 그거 아니면 뭔데? 시어머니한테 지 할 말 다 하고 따지던 며느리가 인연 끊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소리다. 임신도 아니야? 그놈의 임신은 되긴 되니? 아휴. 하면서 저 보자마자 임신 타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시부모님이 너무 놀라실까봐 걱정했던 제 마음까지 싸그리 없어질 정도로 기분 나쁘더라고요. 엄마, 임신 얘기 그만 좀 하세요. 나도 너네한테 기대 없어.
그리고 우리 성현이가 떡두꺼비 같은 손주 안겨줬다. 너네가 못하는 효도 우리 성현이가 다 해줬어. 동서한테 고마운 줄은 모르고. 어머님 말에 동서 우쭐해가며 아기 토닥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요. 형규애도 아닌데. 남편이 고함을 지르고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정지화면처럼 조용해졌어요. 그 와중에 동서 얼굴만 창백하게 변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재수씨가 직접 말해보세요. 그 애 형규애 맞습니까? 이 자식이 지금 못하는 말이 없어. 남편의 말에 아버님 노하셔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너무 놀라서 몸만 부들부들 하시고요. 장현태,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서운하다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 어떻게 그런 소리래? 무슨 근거로 그런 천벌받을 소리래? 어머님의 말에 가만히 있던 제가 나서서 그랬습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어머님. 뭐? 뭘 들어? 2주 전에 동서조리원 갔었는데요. 그때 도련님네 회사 후배라는 남자가 왔었어요. 축하해주러 온 줄 알았는데 도련님이랑 그 후배라는 남자가 계단에서 싸우더라고요. 제가 두 사람 대화를 우연히 들었고요. 근데 들어보니 동서 애가 도련님 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이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한 겁니다. 뭐? 네, 저는 그때 계단에서 들은 그 충격적인 말은 출산한 애가 동서 애가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시동생활, 자기는 결혼해서 자기 와이프랑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되고 미칠 것 같다고요. 분명 위장결혼 전에 얘기할 때는 임신은 안 되는 걸로 하자고 합의를 했다는데 동서가 덜컥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도련님에는 아니고요. 도련님도 미쳤느냐 펄쩍 뛰었다는데 동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된 거 그냥 낳자고 그랬답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시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냐고요. 시동생도 여차저차 애를 낳았는데 이제 수습이 안 된다고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은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저한테 이상한 말 지어내는 거 아니냐고 소리까지 질렀어요. 어머니, 제가 할 일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나 지어내게? 저도 우연히 그 사실 알게 되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세요? 2주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동서한테 속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형규 씨 아기 맞아요. 하면서 동서는 악착같이 매달리며 우기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충격받아 멍하시고 애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 동서는 다 거짓말이라고 매달리고 정말 쑥대밭이 따로 없었죠. 결국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너랑 네 와이프가 벌인 일 부모님도 다 알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시동생이 불이 나게 집에 왔습니다. 시부모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입으로 말해봐라 다그치셨죠. 시동생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너진 채로 울면서 이실직고 했습니다. 형이랑 형수가 한 말 다 맞다고요. 시동생이 얘기한 것은 이랬습니다. 시동생은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을 부모님께 숨기기 위해 동서랑 서로 약속하에 위장결혼을 했답니다. 애는 안 가지기로 했고요. 결혼을 했으나 제대로 된 부부도 아니고 애정도 없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결혼만 한 거였어요. 시동생은 부모님의 결혼 압박을 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 만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동서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 둘이서 위장결혼을 한 거였는데 동서가 약속과 달리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애를 임신을 한 거예요. 시동생은 펄쩍 뛰면서 동서한테 뭐라고 했다는데 동서는 이렇게 된 거 나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다 터트리고 싶느냐 협박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대요. 애는 낳을 거라고 하면서요.
아마 애를 이용해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더 뜯어낼 생각이었겠죠. 시동생은 결혼도 부모님을 속였는데 아이까지 이렇게 속이는 게 맞나 싶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다 터뜨려야 되나 고민을 계속했대요. 본인이 저지른 짓이니 본인이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이 맞겠죠. 게다가 동서가 며느리 행세 잘해주는 건 고마웠는데 가만 지켜보니 야금야금 시부모님 돈을 빼먹고 있더랍니다. 제가 모르는 것 이상으로 동서는 시부모님 돈을 많이 빼먹었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는 손주 핑계로 재산까지 요구할 기세였고 시동생도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게다가 자기 핏줄도 아닌 애를 아빠로서 키워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찰나 저와 남편이 이 사실을 먼저 터뜨린 겁니다. 시동생은 차라리 잘 됐다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싶었다고, 미칠 것 같았다고 울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고 어머님은 결국 쓰러지셨어요. 둘째 아들이 동성애자인 것도 충격이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며느리와 손주가 가짜인 것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테니까요. 저와 남편은 놀라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졸도였고 두어 시간 뒤에 깨어나셨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동서가 집에 없는 겁니다. 애도 없고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님 아버님 돈과 금품에 차까지 들고 도망갔더라고요. 지도 감당이 안 되니 돈 될 만한 것들 챙겨서 내뺀 것 같았죠. 그 와중에 물건까지 훔치다니 진짜 대단한 여자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시동생이 그러는데 시동생네 집에 있는 통장하고도 들고 튀었답니다. 시부모님 그 사실에 또 뒷목 잡았죠. 동서가 참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동생과는 임신을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갑자기 임신을 한 건가 싶기도 한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시부모님이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 보이니까 자기가 손주를 낳아서 시부모님의 마음과 재산까지 다 차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건지 아니면 그냥 실수로 다른 남자와의 아이가 생겨버렸는데 그냥 시동생 애처럼 둔갑을 시킨 건지 동서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로 그렇게 잘 지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고 물건까지 훔쳐서 달아난 일로 어머님 머리 싸매고 누우셨고 아버님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셨습니다. 시동생은 부모님 볼 낯이 없다고 연락도 두절됐죠. 시댁은 한마디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난 뒤 겨우 정신을 차린 시부모님은 금품과 차를 들고 도망친 동서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2달도 안 돼서 경찰에 붙잡혔어요. 애아빠인 남자와 도망을 간 것 같더라고요. 차는 다행히 돌려받았고 금품 훔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동서는 붙잡힌 와중에 이건 자기 몫이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주장했답니다. 자기가 그동안 며느리 행세한 값이라고 하면서요. 참 어이가 없죠. 동서는 붙잡혔음에도 시부모님의 정신적 충격은 너무 컸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니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계속 안 찾아뵙고 남편만 왕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부모님이 저한테 사과하겠다고 한번 보자고 하셔서 저도 시댁을 갔죠.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저한테 많이 미안하다며 저한테 참 유치하고 못되게 군 것 같다며 진심으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하셨어요. 자기가 손주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다면서요. 시부모님이 동서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고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하셨다는 걸 알기에 저도 시부모님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손주 빨리 가지라고 닥달 안 하겠다고 너네 알아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연락 두절된 시동생에게도 네가 어떤 사람이든 결국 우리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숨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한바탕 엄청난 소동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도 깨달으신 게 많은 듯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임신이든 결혼이든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요.
저도 그 후로 활발하게 시부모님을 찾아뵙진 않지만 그래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한 번씩 찾아뵙고 있어요. 시부모님이 임신 압박을 안 하시니 저도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시동생한텐 결혼하라고, 저희한테는 아이 빨리 가지라고 그토록 압박하시던 시부모님. 결국 그 결과가 이런 일을 자초했다는 걸 깨달으신 것만으로도 이 엄청난 일에 대한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시부모님이 닥달하시는 것도 없으니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 천사를 기다려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